개원이까지 참여하는 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병의원들의 참여가 많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실제 얼마나 참여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6월 중순이지만 한낮에는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농사일에 바쁜 농촌에서는 온열 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이 계속 제자리일 경우 머지않은 시간에 자신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하폭을 줄이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중증과 응급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수술실 가동률이 당장 3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은 개원이까지 참여하는 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예고돼 있는데요. 정부는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먼저 이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곳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가 시작된다며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제 곧 면허 정지의 위험에 처했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정말 많은 교수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셨고 해서 더 이상 우리는 견딜 수 없다. 진료하는 교수 중 55%인 520여 명이 진료실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실 가동률은 기존 63%에서 30%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응급 중증 환자와 분만, 신장투석실 등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병원에 다니는 비응급 환자는 피해를 입어도 되냐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내일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4%에 그쳤지만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 의협 집회에 참석하는 반차 휴진 참여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휴진을 강요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사협회를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이 병의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국 4개 광역별로 매일 1개 이상의 당직병원을 편성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이처럼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지역 병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자치단체에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의 4에서 7% 수준이지만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들이 많아서 의료대란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 의료계 상황을 김예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지역의 일부 병의원도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내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은 대전 48곳, 세종 14곳, 충남 90곳 등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전체 병의원의 10% 미만이지만 사전 신고 없이 휴진하거나 오전만 진료하고 오후에 휴진하는 곳도 있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병원들은 정상진료 방침을 내놨지만 충남대병원 60명 등 4개 병원에서 80명 가까운 교수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겹칠까 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두렵고. 빨리 어떻게 좀 풀렸으면 있는데. 자치단체는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의 진료를 밤 8시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문 여는 병원과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119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지역 개원이와 전공의, 의대생 등 상당수가 참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 의료 현장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 집단 휴진의 파장이 얼마나 될지 대전시 의사회 남기남 수석부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남기남 나와 있습니다. 네. 부회장님, 이 병의원들이 제출한 휴진 신고서를 보면 대전의 경우에 48곳, 4.3%에 불과하더라고요. 내일 상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대전 지역의 실제 휴진 참여율 얼마나 될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먼저 그 집단 휴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네. 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행동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알려진 그 휴진 참여율은 4.3% 정도에 불과했지만 네. 그 지난번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만 회원 중에 63%인 약 7만여 명의 투표 참여가 있었고요. 네. 이 중에 또 한 90% 정도가 강경 투쟁을 지지하였습니다. 네. 또 그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표시한 분들도 한 73.5%나 되어서 실제 참여율은 조사한 것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의료계 내부의 어떤 강경 투쟁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 저희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의료계에서 내건 복귀 조건 1번이 바로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의대 정원이 이미 발표가 됐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가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태도 변화인데 네. 이미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재논의 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에 대한 수정 보완, 네. 또 전공의 의대생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에 대한 그 소급 취소와 그 사법 처리 의협 그 위협 중단을 요구안으로 이미 내놓았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네. 이에 정부는 즉각 거부를 발표했지만 네. 국민들을 위하고 또 올바른 의료 확립을 위한다면 아마 좀 전향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 사태가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라든지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미 예고한 대로 그 휴진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급인 그 진료 중단이 벌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전향적인 입장 변화, 그러니까 의사협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계 네. 단체 행동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강대강의 대치보다는 네.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지만 2026학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와 협의할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내년도는 이미 확정이 됐고 이제라도 내후년 의대 정원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이런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의협 그런 입장은 얘기, 어떻습니까? 예. 네, 그런 얘기도 이미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네, 네. 아직 그 사법부의 판단이 3심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네, 네. 25년도 그 의대 정원도 교육부는 이미 완료가 됐다고 하지만 네.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우리 의사협회와 그 정부가 좀 머리를 맞대고 네, 재논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제 환자들이 겪는 불편 그리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네.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의사협회도 비판의 목소리 이미 아프게 듣고 계신데 자, 우리 지역에서도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로
전공의 선생님들이 벌써 병원 문을 나선 지가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련병원 교수님들이 그동안 온몸을 투신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탈진 상태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미 의사들은 그 환자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고 중증 희귀질환 환자나 응급실, 중환자실, 심장투석실, 분만진료 등은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정되었던 진료나 수술이 조금 연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를 위해서 네. 머리를 맞대고 진짜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서 이번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전성 있는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되도록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기남 대전시 의사회 수석 부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추가로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이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옹호에 나서고 민주당 법사위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며 민주당을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자신이 직접 결론 낼 거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지 열흘째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례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한 전 장관이 앞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에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하며 한 전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돌연 입장을 번복해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 관계자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들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에 했던 추측성 발언은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푸틴 방북을 계기로 지난 1996년 폐기된 북러 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은희 기자입니다. 화려한 환영 행사로 눈길을 끌었던 푸틴의 지난 2000년 첫 방북은 내용면에선 파격은 없었던 거로 평가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에는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러는 지난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1996년 폐기됐습니다. 2000년 북러 정상회담 땐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러는 푸틴의 두 번째 방북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협력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러시아가 즉각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자동군사 개입을 명시하는 대신 유사시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협의 및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합의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양측이 상시적 안보 협의와 군 고위급 교류 활성화, 더 나아가선 연합훈련 재개 등 군사협력 고도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평시에 상시 어떤 안보 협의 그룹을 둬서 북러 간의 어떤 전략적 소통을 지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감으로써 일부분 1961년도 조소 동맹조약의 일부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내일 유력한 거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열고 북러 밀착에 맞선 한중 외교전으로 견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인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현금 900여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가까스로 차에서 탈출했는데 범행 나흘 만에 도주한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 9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어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하려 승용차에 타자 조수석 문을 열고 뒤따라 탔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뒷좌석에 묶어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차량으로 현금 자동 인출기를 돌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 900여만 원을 찾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1시간가량 차 안에 갇혀 있다가 A씨가 현금을 찾으러 간 사이 차량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주한 A씨는 나흘 만에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재살분한 방식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당초 법률 대리인 등만 참석이 예정됐던 기자회견에 직접 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운을 뗐습니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나온 재산 분할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게 판결의 요지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판결과 관계없이 경영활동을 충실히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에 나선 법률 대리인 등은 최 회장이 언급한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에 대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을 꼽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승계 이전 주식 가치 상승이 더 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다며 그 결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기여가 과다 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주장에 의해서도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을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습니다. 6월 중순이지만 한낮에는 3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때이른 폭염으로 농산일에 바쁜 농촌에서는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현장을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마늘밭.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에서 팔순의 노모와 중년의 아들이 마늘을 뽑아내느라 분주합니다. 햇볕을 피하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싸맸지만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땀 나고 말고요. 말할 거 없이요. 땀이 막 줄줄줄줄 흘리지요. 일하려면 더우려고 싸우고 근력 얹고 어렵지요. 그래도 하는 거지요. 다 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은 말 그대로 찜통 같은 상황. 수은 온도계는 이미 표시 한계선인 5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이미 50도를 넘어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내부 작업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더위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연해보다 올해가 더 일찍 더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상 고온으로 해서.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온열 질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온열 질환자는 2021년 83명에서 2022년 135명, 지난해 205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고 사망자 또한 해마다 한두 명 수준에서 지난해엔 8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온열 질환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이제 최근 10년간 온열 질환자의 45.8%가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이제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농산일 등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얼마 전 KBS는 식약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한 육가공 업체의 비위생적인 생고기 보관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다른 육가공 업체에서도 확인됐는데 이곳에서 나온 고기는 40곳이 넘는 대전 지역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의심되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기온은 이미 20도를 넘는 상황. 돼지고기가 담긴 상자들이 끊임없이 야외로 옮겨집니다. 고기 상자 앞에서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고기 상자들을 그대로 둔 채 식사를 하러 갑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는데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납품업체 화물차에 옮겨 싣습니다. 이 업체는 대전 지역에서 매출 상위권인 한 육가공 업체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식약처의 해썹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유통 전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실외 일단은 주차는 저희도 잘못됐다는 건 인지하는데 지금 보면은 공간이
여기서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요. 이곳에서 고기를 받아 유통업체가 납품하는 곳은 대부분 대전 지역 초중고교로 확인된 곳만 40곳이 넘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인근 지역 군부대에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다 이제 들어간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군부대도 납품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작업이 새벽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새벽에 나가지는 않으니까 점검 적이 2명도 아니고 1명인데. 업체 측은 KBS 취재 이후 즉시 시정 의사를 밝혀왔지만 식약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영업정지 7일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정부가 당초 이번 달 말에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격 인하 폭은 기존보다 축소하기로 해 기름값이 지금보다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번 달 30일 종료를 앞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달 더 연장합니다. 2021년 11월 첫 인하 조치 이후 이번까지 모두 10번째 연장입니다. 다만 인하폭은 지금보다 축소됩니다. 휘발유의 경우 현행 25% 인하율을 20%로 축소하고 경유와 LPG 부탄도 현행 37% 인하율을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가격 인하 효과가 기존의 리터당 205원에서 164원으로 낮아져 41원 정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도 리터당 12원 정도 기름값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유가 급등기에 유류세를 낮췄던 국가들이 대부분 해당 조치를 종료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축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에 OECD도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상속세, 종부세 감세 논의에 대해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체적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국내 자영업자 수가 65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정부가 경기 침체 상황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 이른바 구조개혁의 시동을 걸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지 이 문제 깊이 고민해 오신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구체적인 구조개혁의 내용은 앞으로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이 한계 상황에 놓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즉 취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향성에서 이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게 취업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올바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요. 이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가 자영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라기보다 이 일자리에서 임금 근로자 일자리에서 그 떨려 나온 분들이 많이 자영업 영역으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기가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 부분에서 이 연체율이 높아진다거나 대출 연체율 그리고 폐업률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줘야 할 텐데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네. 이게 그 자영업 그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세심하게 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폐업을 유도해서 네. 이분들을 실업자로
대량 실업자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사안이 나와야지 잘못되면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려하시는 거군요. 네. 자, 직원 없이 홀로 일하는 나홀로 사장. 지난해 437만 명에 이르면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OECD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OECD 35개국이 있다고 하는데요. OECD 전체 그 국가들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이제 취업자의 13.1%인데요. 우리나라는 23.5%로서 2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 주로 남미 국가들이어서요. 사실 자영업자 비중이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좀 아닌 상태이고요.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한다면은 좋은 일자리, 특히 이제 대기업이 고용하는 비중도 작고 이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자영업자들이 100% 다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과 그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지원책이 필요해 볼까요? 예. 최근에 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경우는 그 고금리라던가 고물가라던가 사실은 약간은 또 경기 어떤 그 단기적인 요인도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지금 현재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유도하고 이 전환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좀 잠재성이 있고 성실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정부가 좀 지원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좀 간단한 그런 방법은 성실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저리에 자금 대출을 늘려준다던가 연장해준다던가 이제 이런 방안인데요. 문제는 이거를 모니터링을 잘 해야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요새 자영업자로서 저리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라던가 이런 쪽으로 그 원래 목적 이외의 방식으로 그 대출을 사용하는 그런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가 요새는 이제 정보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 자영업자 대책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영업자를 위한 구조개혁 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방산업발전대전이 대전에서 개막했습니다. 대전시는 방산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 이른바 K방산 수도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인데 대전시만의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장갑차가 위용을 뽐냅니다. 수출용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입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VR 장비를 착용한 행사 참가자들이 가상 시가전을 벌입니다.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국방산업발전대전에는 2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장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 관심도 많으시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국방을 전략산업으로 삼은 대전시는 이처럼 민관군 교류를 늘려 지역 방산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방산수도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산 국방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자원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편
그리고 국방도시로서의 육성 이런 것들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과 구미 등 방위산업 경쟁 도시들과 비교해 생산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 논산과 계룡 등 인근 국방 관련 도시를 포함하는 초광역 국방산업벨트 구축이 하나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대전은 국방 R&D 그리고 국방 드론에 특화되어 있고 충남행 같은 경우는 국방 바이오, 국방 로봇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둘러싼 각축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주도권을 잡고 K방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여러 자리한 당진에서는 산단을 드나드는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이 끊이질 않는데요. 대형 화물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일삼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6차선 도로. 저녁이 되자 대형 화물차들이 기차를 연상케 할 정도로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CCTV 단속을 피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대형 화물 차량이 점령한 지 오래. 주민들은 불법 주차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화물차가 화물차인데 그 사이에서 사람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놀래지. 그런 경우도 있고 차량이 진입하고 지나갈 때 그런 거에도 많이 방해가 되고. 당진시가 4년 전 인근에 2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 임시주차장까지 마련했지만 숙소와의 이동 거리 등을 이유로 정작 이용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방차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원룸 얻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놓고 이제 해 있어야지. 승용차가 없으니까. 임시주차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못 얻지. 그럼 이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도 모르셨겠네요. 네, 모르죠. 주택가 주변이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불법 주차가 줄지 않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지만 당진시는 1년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이 올해 연말 정도 이제 준공 계획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좀 많이 해소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임시주차장은 문을 닫게 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번 주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는데요. 내일 대전의 한낮 기온 3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모레는 35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볕이 강한 탓에 내일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기 때문에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금산이 16도, 세종 17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세종과 공주, 논산이 33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6도, 태안 18도, 한낮에는 아산이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보령이 18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부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해상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주 후반에는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